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14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죄라면 자식을 잃은 죄밖에 없는데 왜 한대짬을 자야 하고, 왜 단식투쟁을 해야 하고, 왜 미행당해야 합니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게 왜 비상식적 요구라고 비난받아야 합니까? 수사권 없이 어떻게 실효적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전례가 없다고요? 전례가 있어서 세월호 대참사가 벌어졌습니까? 미안하지만 각종 특유의 수사권을 부여한 사례는 많습니다. 잘못된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비상국면에는 비상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들만의 법입니까? 우리 모두의 생존과 안전에 관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304명 생떼 같은 목숨과 바꾼 법령입니다.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건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가 아니란 말입니까?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이강윤의 오늘 7월 14일 이 시간까지 주요 소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당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그것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기 내각 이번 주 내로 출범시키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실은 오늘 또는 내일에 김명수 그리고 정성근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두 사람 장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청 및 경고해둔 상태입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가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지를 공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90일째 맞아서 진도 상황 체크해 보겠고요.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뉴스 브리핑에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미국 불법 비자 관련해서 이 문제를 폭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꼭 정 장관 후보자 관련 아니더라도 새정치연합
당내 사정 이런 것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올려놔 주십시오. 제가 기탄 없이 전달하고 묻겠습니다. 국제뉴스 비껴보기에서는 큐바의 의료시설에 관한 얘기들 준비했습니다. 자,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어요? 예, 잘 쉬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단식 농성, 이 삼복더위에 준하는 이 뜨거운 날 말이죠. 단식 농성에 들어갔어요. 건강이 많이 염려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등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국회와 광화문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가족들은 국회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족들은 또한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내일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참여한 명단을 국회에 전달하고 여의도 공원에서 국민청원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사법경찰이 또 정보과 업무겠지만 또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미행하다가 들통이 나서 사과하고 혼쭐나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 등 유가족들은 어제 경기 안산 단원고에서 전남 진도 팽목항까지 걸어가는 도보순례 도중에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자신들을 미행하는 사복경찰을 발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스타렉스 차량이 2시간 가까이 속도를 늦춘 채 자신들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누군데 따라오느냐라고 물었고 차 안에 있던 30대 남성은 처음에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다가 결국 공주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경찰은 동행하던 한겨레 21의 기자가 다가가자 차량을 몰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주경찰서 관계자들은 오늘 유가족 순례단을 찾아서 미숙한 업무 처리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정보보안과로 발령받은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초짜 정보관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행을 해서 미안하다는 게 아니고 들켜서. 예, 이게 지금 말이 네. 미숙한 업무 처리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기록해놔야 할 어록이군요. 예, 물론 돕기 위해서 따라갔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예, 실수라는 표현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돕기 위해서라면 왜 도망을 갔답니까? 예. 네, 세월호 참사 오늘로 딱 90일째 석 달 맞고 있습니다. 진도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예, 사고 해역의 빠른 물살로 미 구조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그 이후에는 유속이 빨라져서 추가로 수중 수색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미 구조자가 수습된 이후에 세월호 미 구조자는 20일째 11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일째 수습 복구 인양 소식이 없는 거군요. 네. 네. 이제 언디는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일입니다. 새누리당 지금 전당대회 아직 열고 있죠? 예, 새누리당은 오늘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앞으로 2년 동안 당을 이끌 당 대표와 4명의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는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 등 9명이 출마했고 김을동 의원은 여성 몫의 최고위원으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전당대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원 자격으로 참석해서 축사를 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 전당대회장을 찾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운한 감정은 모두 잊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에 이어서 후보자 9명의 정견 발표가 뒤따랐고요.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곧 투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이른바 박심 논란을 빚고 있는 당내 경쟁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등장에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 참석으로 현장 표심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당 대표 후보인 서청원 의원은 박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해석했고요. 서 의원과 맞서고 있는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이 관례일 뿐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삼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이번 전당대회 참석이 730 재보선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을 두고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들이 유불리를 따지는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만 집안 싸움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730 재보선을 앞두고 김포 방문에 이어 또 하나의 심각한 반칙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우리 왕싸가지님께서 우리 안 기자에게 궁금하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보궐선거 출마자와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하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과 전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군요. 위반 아닙니까? 사실 전당대회장에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 이번 주 내로 2기 내각을 출범시키겠다 이랬는데 이번 주 내로라는 말은 너무 좀 그 광범위하게 잡아놓은 시기적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박 대통령이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한다면서 새 내각이 출범하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제 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라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내일 통일준비위원회에 출범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불법 비자로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다. 그런데 미국 비자 사본이 공개됐고 뭐 잘못하면 이민법을 어긴 소지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정 후보자의 딸 정모 씨의 미국 비자 사본을 보면 비자의 타입이 I로 나와 있습니다. 비자 타입 I는 취재용 비자로 이 비자를 받은 언론인과 배우자, 21살 미만의 자녀들은 최대 5년 동안 언론인의 취재 업무가 끝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정성근 후보자가 특파원 신분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정성근 후보자는 2001년 미국에 같이 갔습니다. 가족들과. 그러니까 그리고 특파원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취재로 갔기 때문에 특파원은 아닌데요. 예. 특파원이 아니면은 일단 비자 발급에서 규칙을 어긴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I 비자 같은 경우는 그 언론인을 위해서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언론인은 체류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미국 방문 뒤에 9일 만인 2001년 8월 22일에 혼자 귀국을 했고요. 부인과 아들, 딸은 다음 해인 2002년 7월 12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의 경우에는 아직 비자 타입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 후보자의 딸은 이 기간 동안 정 후보자와 함께 체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비자로 미국에서 생활을 한 셈이 됩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서 특파원으로 장기 취재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I 비자를 받으려면 회사와 공모하거나 스스로 서류를 조작해야 한다며 이는 미 연방법인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따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 안민석 의원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쨌거나 SBS가 공모를 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정성근 후보자가 뭔가 반칙을 동원해서 비자를 탈법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예. 서울시 의원이 살인을 청부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뉴스로 되고 있는 건데 그 재력가, 피살자죠. 재력가인 송모 씨가 정관계에 금품을 건넨 정황. 이런 지금 꼼꼼히 적어놓은 치부책에서 뭐가 하나둘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송 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 출납 기록인 메일 기록부에 송 씨가 현직 검사를 비롯해서 구청장, 세무서장, 경찰, 소방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 등 10명에게, 10여 명에게 많게는 수백만 원씩
돈을 뿌린 정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일보는 송 씨가 모 부부장 검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서 검사의 이름과 직책, 금액이 함께 기재된 것은 단 한 번이라며 모 부부장 검사에게 2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준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준 건 아니고 딱 한 번 나온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보도 때는 아마 200만 원이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취재 과정에서 뭔가 혼선이 있거나 또는 검찰이 일부만 확인을 해주거나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 빚, 부채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요. 특히 수자원공사, 4대강 관련 빚 8조 그리고 2조 합쳐서 10조를 지금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이러는 건데 작년에 빚이 크게 늘어난 공공기관 상위 10곳을 뽑아봤더니 이 중에서 8곳이 그러니까 10중 8구의 8이군요. 네. 친박계 인사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입수한 2013년 공공기관 결산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 비해 빚이 늘어난 상위 공공기관 10곳의 부채 증가 총액은 25조 8천억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10곳 중에 8곳에 친박계 인사가 투입됐고 이 8곳의 부채 증가액은 21조 1000억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곳 중에 2곳은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전부 친박계 인사가 임원을 맡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네.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에는 전부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임원에 임명돼 있습니다. 네. 공석인 곳을 빼면 네. 10중 10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를 하면서 제대로 행정, 일도 못 보살피면서 무슨 개조를 한다느니 관피아를 어쩐다느니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 광주의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보수단체들이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오늘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권 전 과장이 김영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라는 등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중 FTA 반대한다. 대규모 농민 집회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전국 농민회 소속의 농민 4천여 명이 한중 FTA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한중 FTA 12차 회의 장소인 대구 엑스코 주변에서 결의대회와 거리 행진을 열고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민들의 생존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54개 중대를 FTA 회의 장소 주변에 배치해 도로를 통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하는 것 관련해서 선수단과 응원단 북한이 보내겠다고 했는데 양측이 이번 주 목요일 17일 날 만나서 얘기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를 논의할 남북 실무 접촉이 이번 주 목요일인 오는 17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1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실무 접촉을 갖자는 우리 측 제의에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오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남북체육회담은 지난 2007년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뒤에 7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 어느 조간신문이 단독 특종 보도한 건데 도대체 이 사람 이거 사진작가 맞습니까? 사진 촬영에 방해가 된다고 220년이 된 금강송, 그 귀하다는 소나무, 그걸 아예 잘라버렸다면서요, 어떤 사진작가가? 예, 사진작가 장국현 씨인데요. 장 씨는 작품 구도 설정에 방해가 된다면서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는 금강송 등 나무 25그루를 잘라냈습니다. 장 씨는 이로 인해서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장 씨는 금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면서 금강송을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금강송은 소나무의 한 종류로 더디게 자라는 대신에 나이테가 촘촘하고 강도가 높은 최고급 소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울진군 소광리의 금강송은 조선시대에 궁궐을 짓거나 임금의 관을 짤 때만 사용하는 아주 귀한 소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금의 관을 짤 때, 그럴 때 쓴다 이거죠? 네. 근데 나무를 25그루나 잘라내고 그것도 200년이 넘은 나무도 잘라내고서 벌금은 겨우 500만 원밖에 안 물렸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벌금 매기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군요. 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대구 33도 등으로 특히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5도 정도 기온이 올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최고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마전선이 내일부터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장맛비가 오겠고 모레는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러나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5시 54분 막 들어왔군요. 게시판 잠깐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여러 번 회자되는군요. 조폭들 인사하는 것처럼 김재원 지금 수석 부원내대표인가 이런 거 맡고 있죠. 새누리당에 김무성 의원 뒤에 가서
요때 찍힌 앵글은 아직 90도까지 절한 건 아니었군요. 공손하게 쳐다도 안 보는데 형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인사하던. 요 다음 컷인가 보면 이렇게 딱 곁에 앉히고 어깨 툭툭 치면서 씩 웃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국물도 없수다님께서 아주 재치 있는 말씀과 문장 잘 구사하시는 분이죠. 국물님. 같은 국회의원끼리 이래도 됩니까? 찌질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나저나 인사도 안 받고 쌩까는 인근은 뭐임? 인간은 뭐임? 네. 관조님께서 관조님 이분 우리 광고 나오는 참외 지으시는 그분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동작을 여론조사 지난주 아마 한국일보 거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유선 전화로 501명을 조사해서 그리고 응답률이 9.1%에 불과했다. 신뢰도를 믿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미리 발표한 거 노린 거겠죠?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저희 지난 목요일 날 방송된 거고 당일 날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도 언급한 바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일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것을 미리 노리고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특히나 동작을은 응답률이 대단히 낮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부터 기획하고 노렸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응답률이 몇 퍼센트를 넘어야 신뢰도가 좀 더 축적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잣대는 없지만 10% 미만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적은 거고 어떤 분도 잘 써주셨네요. 9.1% 응답이라면 14만 명 유권자 중에 46명에게 집단으로 한 거다 그랬는데 이건 계산을 다시 46명은 아마 좀 더 되겠지만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 점에서는 신뢰도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아직 선거 전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의 결과치는 큰 의미를 갖기는 힘들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고요. 미리 듣는 뉴스K 황준호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황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월요일은 항상 뉴스가 많죠. 예, 많습니다. 오늘 아직 특히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어가지고. 글쎄,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끝나서. 예, 6시 30분쯤에 집계가 난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당의 전당대회 치고는 관심이 없지 않았나, 그동안. 네. 예, 왜냐면은 당청 관계라는 게 거의 상하관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누가 대표가 되든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가 서청원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그 상황이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김무성 의원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장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따가 이강윤 평론가님의 말씀도 좀 듣고, 그래서 네네. 오늘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예, 우리 뉴스K 지금 마감 시간도 이렇게 좀 빠듯하고 타이트한데.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좀 빨리 끝나줘야 스트레이트 뉴스도 쓰고 해설도 할 텐데. 예, 근데 현장에 있는 뉴스 PD 얘기 들어보니까 예상보다 투표율은 조금 높았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우리도 정가 산책 맡고 있는 한국일보 양 기자도 지금 안타까운 모양이에요. 저한테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예. 안 기자 연결하는 그 시간대에 결과가 안 나올 것 같다. 애를 태우길래 그러면은 그 시간까지로 해서 끊어서 말을 하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도 7시 전에 이거를 전하고 끝내야 되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 말고는 또 무슨 소식 준비하셨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일단 세월호가 오늘 저희 2개 카메라는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가는데요. 네. 오늘부터 15분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이 날도 더운데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10분은 국회에서 또 5분은 광화문에 가서 네. 오늘 시작했고 그 특별법에 대해서 오늘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도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특위에다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그런 특별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발표했고 네.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전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짚어보면서 또 오늘 좀 350만 명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350만 명 일단은 했는데 원래 목표는 1000만이었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서명 용지가 안산에 있는 그 합동분향소에 부탁을 해서 넓게 바닥에다 깔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같이 보내고 그리고 내일 국회로 온다 이런 소식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상황도 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 농성이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 농성이 시작됐고, 단식 농성은 오늘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네. 이 상황과 요구사항과 여야의 차이, 가족들과 또 정치권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릴. 네, 그 수사권 부여 여부는, 예. 국회 여야뿐만 아니고 유가족은 물론이고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 물론 예. 뉴스K 취재진들은 다 이미 파악이 됐겠지만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를 쓰면서 어떤 법률가분께 질의를 드렸고 자문을 받았는데요. 예. 정철승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기관에 부여해준 이해는 많습니다. 예컨대 예. 노동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근로감독관에게, 식품의약 관련 범죄는 식약청에게, 산림 관련 범죄는 산림청에, 그리고 관세 관련은 관세청에 등등 그 예가 대단히 많죠. 그리고 예.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만 건국 직후 반민특위, 예. 비운에 해체되긴 했습니다만 테러를 당해서 그 반민특위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죠. 예. 네, 참고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정보 삼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말씀 더 전해주시죠. 예, 그리고 정치권, 오늘은 좀 정치권 소식이 저희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많은 상황이고, 지금. 네네. 그래서, 일단 장관 후보자 3명 문제 오늘 대통령이 아무런 말도 안 했고, 그래서 이걸 강행할 건지 말 건지는 조금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2명 정도는 낙마하지 않을까, 이런 2명. 예상들이 나오는. 김명수 말고 또 누구요? 정성근. 예. 오늘 비자를 가지고 그렇다군요. 딸이 유학을 가는데 기자 비자를 썼다고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그 새정치 오늘 아침 회의 정치권에서 매일 매 당들이 하는 회의를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때문에 안 했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원에 가서 백혜련 후보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왜 수원에 집중하려고 하고 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 뉴스로 보죠. 예, 9시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을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당대회 언제 결과 나오나 하고 지금 카운트하고 있죠? 네. 꼭 마감 때 이게 걸려가지고 말이야. 글쎄 말입니다. 이게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대체로 지금 현장 분위기는 김무성 의원이 차기 당대표가 되는 쪽인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지금 분위기가 김무성 의원이
이겼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이 아무래도 저기 할 것이다. 네. 박 대통령이 거기 참석한 거 있잖아요. 네네. 지금 물론 당원 신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가서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 그런 건 괜찮은 겁니까?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평당원이고 네. 그래서 당의 공식 행사에 가서 네. 격려의 발언을 하는 정도니까 이게 굳이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실제로 전당대회 때 앞선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 이 새누리당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간 적이 있죠. 예, 간 적이 있었죠. 예. 청와대에서도 아마 검토는 해봤겠죠. 예, 검토했을 거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730 재보궐선거가 지금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네. 이틀 전에 이제 김포에 선거가 예정돼 있는. 네. 그곳에 갔던 것과 맞물리다 보니. 예. 야당 입장에서는 좀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죠.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계기가 됐던 것은 열린우리당 지지를 부탁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당을 콕 찍어서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 쟁점화해서 결국 탄핵까지 몰고 갔던 건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는 없었고 그냥 당원 자격으로 가서 발언은 좀 살살 한 거죠? 그렇죠. 원래 이제 오늘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전당대회 온 게 730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그 관계보다는 이제 서청원 후보에게 좀 힘을 싣는 그런 정책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갔던 건데요. 그런데 의외로 직접 그 전당대회 후보자들하고 약간 한 몇 자리 정도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 따로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인사말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 쪽에 기우는 듯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여론조사가 마무리가 됐고 또 전당대회 여론조사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현장 투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별 이제 대의원들의 투표는 어제까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가서 개인이 서청원 의원한테 힘 실어줬다가 좀 굳이 그럴 필요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전달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대통령이 참석하면은 그걸 곧바로 서청원 후보 지지하는 걸로들 해석이 됩니까? 실제로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싶겠지만 그러게요. 사실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굉장히 민감해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좀 달리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서청원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내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적극 기여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킬 후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반면에 김무성 후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대권 욕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흔들게 될 거다. 이런 비판들을 해왔었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분위기는 지배적이니까 새누리당 당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의 포인트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 특파원 중에 네네. 닉네임 동팔이라고 쓰신 분께서 우리 지금 양 기자는 저하고 통화하느라고 현장 상황을 아직 후배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속보를 못 챙기셨을 텐데 막 6시 7분, 그러니까 한 1분 전쯤에 속보 새누리당 새 대표의 김무성 후보 당선 확정 이렇게 떴다고 하나 올려주셨네요. 물론 또 확인은 해야겠습니다만. 속보가 6시 조금 전에 유력으로 하나 뜨긴 떴었습니다. 네.
그 전당대회 전부터 해왔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 같고 아마 표차가 그렇죠. 어느 정도 나느냐. 그렇죠. 지금 이제 표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예. 뭐 표 차이가 만약에 크게 압도적인 차이로 난다면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볼 의미가 좀 많을 것이고 간발의 차로 따라붙어도 그것도 또 묘한 해석의 여운을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충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비주류 당대표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네. 집권 여당에서 비주류 당대표가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에 네. 비주류 당대표가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서청원 의원이 이제 자꾸 이렇게 뭐랄까 좀 싸움을 거는 듯한 예. 그런 네거티브를 했어도 사실 별 대응을 안 타가 한 번씩 이렇게 좀 김무성 의원의 개인 성품 탓이겠죠. 네. 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낸 적이 있었는데 예. 발언들이 보면 청와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이 구체적인 거명은 없었지만 새누리당의 몇몇 친박 핵심 의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 국정에 대해서 전횡을 하고 있다라는 예. 그런 굉장히 좀 비판적인 강도 높은 의견들을 몇 차례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김무성 체제의 등장 과정이 사실은 이 친박 핵심 의원들의 이 친박 핵심 의원들이 이제 정치 일선에서 일단 좀 후퇴하는 그런 좀 포인트하고 맞물려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의 새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기류를 감안하면 예. 지금까지의 당청 관계, 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이런 당청 관계도 좀 재편될 소지가 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무성 후보가 대표로 취임을 하고 그러면 네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임된다는 전제하에 예. 어느 정도 대립각도 좀 잡히고 뭐 그러겠어요? 일단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김무성 의원이 지금 시기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1년 4개월, 5개월 정도 지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청와대하고 무리하게 각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또 뭐 국민들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이 김무성 의원 본인은 이제 새 당대표가 되고 나면 사실 이를 발판 삼아서 이제 대권 도전에 대한 좀 포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청와대와 곧바로 각을 세우지 않을 텐데 다만 이 김기춘 청와대 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결국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가 조만간 이 수면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하고 대놓고 그러진 않겠지만 적어도 왕 실장 정도하고는 한번 이렇게 해서 자기 그렇죠. 정치적 예. 존재감이나 이런 걸 좀 과시할 것 같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취임하면 별다른 정치적 곡절을 겪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임기 2년이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네. 그러면 2016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네. 그 공천권을 두고 청와대하고 김무성 대표가 됐다고 치고요. 그 뭐 확정으로 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청와대하고 김무성 대표 사이에 공천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나 팽팽한 힘겨루기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그 2년 임기를 채운다면, 그렇죠. 채우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처음에 관심사가 될 텐데. 네. 대체로 지금 당내 분위기는 2년 임기를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네. 2년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할 거다. 이런 기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황우여 대표가 최근에 이제 2년 임기를 채웠는데 그렇죠. 그 사례가 뭐 여당에서는 종종 임기를 채운 대표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사실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 공천 문제가 걸려 있는데 2016년 공천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2017년 말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권 4년 차 초반에 공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게 대통령 임기가 얼만큼 남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이 힘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겠느냐.
내임적 여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청와대도 그렇고 친박들도 그렇고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총선 공천권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게 그 총선 딱 닥쳐서 되느니 그것이 내년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 동안, 내년 임기 1년 동안은 사실 큰 선거 없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도 지금의 친박 구도가 어느 정도 친박 중심의 당 운영이 조금 뭐 후퇴하는 측면은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 친박들의 세가 건재한 상황에서 보면 네. 김무성 당대표 체제가 아주 강고하게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여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김무성 그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친박계에서 상당히 흔드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그 다음 해에 총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를 겨냥한 새로운 좀 관리자형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 차례 더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전당대회 저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마감하시고요. 오늘 말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좌장을 하고 한 사람이 이명박 정권 밑에서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는 원안을 버리고 수정안을 냈다는 것은 그거는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잘못된 사실을 왜곡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원내대표 때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평의원 시절에 수정안을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밝힐 것입니다. 당권 나온 사람이 대권을 맡으면은 당을 장악해서 인사권과 당권 모두 장악하고 제가 압도적인 1위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등한 후보가 당혹한 나머지 금도에 벗어나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를 포기한다고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해 주시면 서청원이도 중대한 당을 위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중대 결단을 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중대 결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거기에 대한 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겠습니다. 대권 욕심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대통령이 내임덕이 오고 당이 불행해진다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밝혔는데 굳이 우리 서청원 후보께서 저를 갖다 대권 주자로 자꾸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김무성 후보의 이번 당대표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심 없이 대통령을 위한다는 분이 대통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일 기다렸다는 듯이 과거의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집권여당 지도자가 될 사람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구태 정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정치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태의연한 이전 투구. 그럼에도 이들은 상대가 너무 구태스럽다며 구태를 벗기겠다고 강조. 저 후보자들의 과거에 어떤 공개 못한 정보가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도 전부 저 자료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과거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과거의 모든 구태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구리다고 말하는 두 사람 다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김태우 새누리당 의원. 정과 논란부터 나는 정과 2범이지 당신은 3범이지 않느냐. 조작 논란 등 정말 육사 지방선거에서 이제 마지막 한번 기회 주십시오.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혁신 경쟁을 하고 비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양 꼴부경 같으면은 오히려 두 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혼자 고고한 척 하시는 김태호 의원. 이분이 국무총리 후보였을 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의 말.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 태도는 한마디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리가 될까 할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그 태도 면에서도 그러하고 답변을 하는 자질 면에서도 도저히 총리감이 못 됩니다. 심지어 입만 버리면 거짓말하는 것. 이러한 태도는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갈 총리로서 부적격자입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은행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직권남용, 배임 등 6, 7가지의 필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신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6시 22분 막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볼까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김무성 후보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견해를 주셨습니다. 김무성 후보의 가계, 그의 선친, 가계의 친일 행적, 이런 것들, 그리고 18대 대선, 공정성, 폄훼, 훼손, 국기문란, 그리고 NLL 정상회담 회의록 거의 입수해서 읽은 듯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 많이 주셨고요. 과연 청와대,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얼마나 각을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견해가 많지만, 저기에서 한번 달겨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 겸 전망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를테면 불쏘시개 같은 분께서는 김무성 후보의 권력력에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 현 대통령이 부담이 된다면 왠지 한번 자기 정치적 존재감 이런 걸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남기셨고요. 야당의 선거 태도, 현 정국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남겨주셨네요. 플리포도께서는 김한길 당대표가 지금 막 트위터 하나 날린 게 있는 모양이죠. 저는 방송 들으면서는 트위터를 잘 안 챙겼기 때문에 재보선이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모양입니다. 항상 해왔던 말이죠. 또 엄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 플리퍼도님께서 새누리당 구걸쇼를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일침을 놓았답니다. 아마 답 리트윗인가요? 이렇게 아주 그냥 세게 하셨군요. 네, 그랬더니 그런데 이거에 답글이 많이 달렸어요.
어려운 싸움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 지금 야당의 대표들이다. 한심하다 이랬고 김한길 대표는 분리하면 답변이 없다. 아마 트윗에 답변을 안 하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풍신수길 임진왜란 때 일본의 외장이었죠. 거기에 대표해서 뭐 빙신수길 이런 말까지 해도 그랬는데 블락이나 답변을 안 하는 건 문제죠. 답변해야죠. 서령 비서를 시켜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인터뷰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전화 연결해서 정성근 장관 후보자 비자 관련 말씀 듣겠습니다. 안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는 두 번째 모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일 텐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제가 기억을 한 번을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박지원 의원 이래로 최고의 정보력과 새로운 저격수, 결정적일 때 확실한 팩트를 갖춘 문건이나 물증을 입수해서 내놓곤 하시는데, 정성근 후보자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 또 폭로하셨죠? 미국 비자 관련해서. 폭로나 저격이라고 표현하시면은 좀 그렇고요. 네. 뭔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실과 진실이 있는 것이고, 네. 또 과거의 허물에 대해서 허물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장관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정 후보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이렇게 목요일날 인사청문회, 지난주 월요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제가 여쭈었어요. 네네. 두 자녀가 유학을 하고 있는데, 네. 관광비자로 처음에 나간 거냐, 유학비자로 나간 거냐. 그건 두 개 성격이 아주 다른 거죠. 네. 대답을 못 하시고, 기억은 안 나는데, 하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 좀 이상하다, 뭐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제가 의심을 하고 추적을 하게 됐고요. 그 양반이 기억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실을 은폐하려다 보니까는 분리하면은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자녀가 네. 2000년하고 2001년에 두 자녀가 이제 중학교를 중퇴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후보자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문체부에 자료 제출을 했더니 네. 어쨌거나 저는 유학 비자 아니면 관광 비자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I 비자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I 비자라는 거는 특파원 비자인데 네. 언론인들이 이제 미국에 방문할 때 발급받는 비자죠. 예. 근데 이제 동반 가족도 발급받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찍혀 있는 이제 소지자, 후보자와 가족들 체류 기간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I 비자입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 I 비자에 한 5년 동안의 체류 기간이 있는데 따님. 네.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특파원이 아니었던 분이. 그렇죠. 분의 딸이 I 비자로 찍혀 있다는, 그것도 5년 찍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네, 5년간 미국에 있으면서 특파원 활동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서 I 비자를 받았고 정 후보자가 미국에 있는 동안만 그게 유효한 건데 언론인 신분이었던 정성근 당시 SBS 기자는 아흐레만인가 애들만 데려다 놓고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비자는 정성근 후보자 기자의 귀국, 한국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만료되는 게 맞는 거죠?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이 네네. 같이 와야 되는 거죠. 오지 네네. 않았으니까 가족들은 불법 체류 상태에서 있었던 것이죠. 네, 불법 체류. 그러면 이거 미국 이민국에서 문제 삼으면 문제도 되는 겁니까? 문제 삼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제가 두 가지 미국 연방법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 연방법 제18장 1546조. 이게 이제 비자 사기죄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일종의 이제 비자 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또 그러니까 신청서가 이제 특파원이 아니었는데 특파원으로 이제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법에 위배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아예 그 미국 이민법에 그렇게 그 조항이 딱 있군요. 비자 사기. 그럼요. 예, 그럼요. 예, 그게 이제 18장 1546조에 있고요. 예. 또한 신청서에 취득 이유를 허위 사실로 기재했을 때는 네. 벌금형 또는 25년 미만의 징역형, 굉장히 이제 엄중하게 보는 것이죠. 허위 기재. 네, 그리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또 역시 미 영만법 18장 1001조에 의해서 5년 미만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이 아이 비자를 받아서 출국을 했고 자녀들을 불법 체류 상태로 남겨두고 혼자만 노는 것이 미 연방법 제18조 여기에 위배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미국 그 이민 당국에서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다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건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죠, 말하자면. 꽤 오래전 일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 비자 상태에서 이제 아마 자녀들은 미국 중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것을 미국 대사관이 아이 비자를 내준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굳이 미국에서 학교에서 확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이러한 사정들을 후보자께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지금 하는 것이고. 적절하게 활용. 네. 악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악용일지 활용일지 후보자 본인은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안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미국 이민법에 이제 허술한 것을 조금 교묘하게 적절하게 활용해서 탈법을 한 건데, 미국에서 만약에 문제 삼으면 얼마나 소급 처벌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되는데, 국내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혹시 아니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01년에는요, 네. 후보자의 딸이 중학생이었어요. 네네. 당시 법률에 의하면은 미국 유학이 가능한 자비 유학 대상자는 네.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예.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이제 한정을 2001년도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 후보자 딸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죠. 네. 그래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아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딸과 함께 출국했다가 딸은 미국에 남겨두고 본인은 10일 만에 돌아오지 않았나 추정이 되고요. 예. 따라서 아이 비자가 반드시 필요해서 정 후보자는 본인이 특파원 신분이 아님에도 5년 기간의 아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했을 의혹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국내 형법상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죠. 이것을 후보자가 해명을 조속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해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오전에 후보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명을 요구를 했죠. 직접 통화하셨나요? 그럼요. 네. 특파원 신분이 한 분도 아니신데 특파원 나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특파원 아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느냐? 후보자의 답변은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고 추후에 안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해명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계속 추궁을 했더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아니, 공식적 질문인데 왜 개인적으로 답변하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어제 저랑 통화에서 적절하게 또 성실한 해명을 하셨더라 그러면은 제가 기자회견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후보자 신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저의 그 질문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다는 것은 매우 결례일 뿐만 아니라 그건 국민에 대한 결례죠. 안 의원 개인에 대한 결례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후보자는 겁에 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서 네. 그냥 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또 하나 추궁을 당하고 발각난 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네. 후보자로서는 핵폭탄에 가까운 진실이라고 보는데 이 진실은 예. 사실은 본인이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마 청와대도 네. 이것을 긍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건 뭐 핵폭탄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오소소해지고요. 안 의원님 지금 청와대 쪽 기류 뭐 좀 들으신 거 있으시죠? 내일쯤에 뭐 그 두 사람은 빼고 뭐 보고서 채택 이런 거 요구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어제 안 의원께서 기자회견하시고 추가 폭로한 이 사안 이거 많이 반영이 돼서 결국 김명수 후보하고 정성근 후보는 장관 임명에서 빠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특히 정성근 후보자의 비자 관련된 의혹, 네. 그다음에 가족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도 불법을 했을 거라는 지금 그 조사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의 문제로 되는 것이거든요. 네. 미 연방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후보자를 대한민국 정부의 대변인격에 해당되는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아마 용납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이 미국과의 외교적인 분쟁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 망신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일단 후보자 스스로가 그치를 결단을 내리시고 네. 또한 대통령께서도 임명을 강행하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무위원이 되기에는 한미 양국 간에도 분명히 꼬투리가 있는 탈법이 확실한 그런 거기 때문에 더 부담이 큰 인사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인사청문회 당일날 정해시에 폭탄주 지금 사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폭탄주를 마셨던 현장에 정부의 고위급 인사, 네. 문체부의 차관이 거기에 동석을 해서 네. 그 폭탄주 분위기에 함께 있었다는 그러한 지금 그 제보가 있는데요. 예. 이것을 국민TV에서 네.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정해중에 그 후보와 함께 문체부 차관이 이런 폭탄주를 돌렸다고 하면은 네, 네. 이거는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국민TV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을 좀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관의 폭탄주 회식 자리 참석 여부를 지금 제보 겸 취재 요청해 주시는 거죠? 네. 공식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만 여쭐게요. 한 20-30초 답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당대표로 김무성 의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청 관계 어떻게 바뀌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일정 정도의 견제와 협력을 하는 양날의 칼을 휘두르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원치 않은 결과를 듣고서 상당히 속상해하실 것 같습니다. 속상해하신다. 알겠습니다. 새정치연합에 네, 떠오르는 새로운 저격수 안민석 의원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터뷰 새정치연합. 제가 새누리당이라고 그랬습니까? 사과드립니다. 새정치연합의 안민석 의원이었고요. 한마디 더요. 지난 금요일 날 진짜 인터뷰에 유시민 정의당원 및 저술가와 인터뷰를 마치는 마무리 멘트 중에 제가 그만 진보당원 유시민 저술가라고 표현했는데 정의당을 진보당이라고 잘못 발음했습니다. 후기를 보니까 몇몇 분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던데 너무 늦긴 했지만 금요일이니까요. 공식적으로 정정합니다. 진보당과 정의당이 헤어진 뒤로 이름이 조금 혼용되는 사태. 앵커로서 아무튼 고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였고요.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 스타를 모집합니다. 형식, 내용, 출연자의 제약이 없습니다. 40분 정도의 길이로 준비해주세요. 3개월 단위로 1등을 선정해 100만 원을 드리고 국민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특전까지 드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통해 매주 방송될 팟캐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K-팟 스타. 역량 있는 도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라디오 메모 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네, 국제뉴스 빗겨가기 윤재석 의원 조금 지금 연결 상태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요. 잠시 게시판 보고 윤 의원께 무슨 일이 있다면 지금 전화도 되질 않고 원래는 스튜디오 오기로 돼 있는데요. 만약에 저기 하면은 제가 뭐 긴급 행간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시 41분 막 돼가고요. 김무성 당선 속보 뭐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서태후님께서 당대표가 바뀌면 사무총장도 바뀌나요? 이를테면 김무성 후보가 이제 윤상현 의원 말고 자기 측근으로 바꿀 수 있나요? 물론이죠. 네. 이건 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들,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거고 임기도 있지만 사무총장은 꼭 그러한 것은 아니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러닝메이트 관계여서 그것은 의원들의 투표 행위를 통한 인선이지만 사무총장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당의 돈줄 그리고 조직, 그러니까 돈과 사람을 관리하는 거고 선거 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죠. 돈과 사람을 다루는 거라서 실력자, 대표건 또는 청와대건 또는 뭐 야당으로 치면은 총재나 대표 이런 사람들과 딱 호흡이 아주 찰떡궁합처럼 맞아야 그게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돈과 사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은 새누리당이 오늘까지는 지금 비대위 체제 아니겠습니까? 이완구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김무성 대표가 선출이 돼서 내일부터 이제 정식 업무에 들어가면 대표로서 인선을 하겠죠. 원내대표는 손댈 수 없습니다. 이완구 대표와 의원들의 투표로 된 거지만 사무총장은 뭐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는데 사무총장에 누구를 기용하느냐, 그리고 대표 비서실장에 누구를 기용하느냐, 그리고 대변인 라인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김무성의 흉중, 사람에 대한 뭐 비중이나 이런 게 드러나겠죠.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Y로님, 안민석 의원이 저격수인가요? 동의 못하겠네요. 그냥 저에게는 수영 안민석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네, 제가 그냥 뭐 과대포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뭐 부지런히 뛰어서 이것저것 남들이 못 찾아오는 자료 구해와서 꼼짝달싹 못하게 팩트로 공격할 수 있고 하면은 뭐 그 정도, 우리 이 정도에는 좀 뭐 인색하지 말자, 뭐 격려와 그런 뜻도 좀 담겨 있고요. 네. 뭐 그 저격수인지 아닌지가 무슨 저울이나 체중계 딱 올라가가지고 뭐 70kg에 미달하면은 저격수 아니고 그거 넘기면은 뭐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보아서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도 하고 못할 때는 매섭게 야단도 치고 그러면서 대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 예상까지 벌써 해주신 한 분이 계시네요.
이분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11명이 당선이 되고 새정치연합이 4명밖에 당선될 수 없다. 지금 현재의 야당의 지도력 부재, 전투력 부재,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랄까, 실망감 이런 것들을 표시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11대 4? 이건 상당히 네, 반어법적인 예상으로 해석해서 듣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남 순천 곡성에서도 새누리당의 이정현 청와대 전 수석이 당선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습니까만은 지금 특히 동작을 비롯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또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유권자들에게 주는 피로도, 그다음에 730 휴가철이 아주 피크에 가 있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요때부터 8월 한 3, 4, 5일 정도까지 집단 철시를 하곤 했던 게 상리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때보다도 동원된 조직의 힘, 고정표의 위력이 많이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치 환경이나 국민들의 정서는 여당에게 대단히 불리한 구도이긴 하지만 몇 표를 얻었느냐,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당선되니까요. 그것만 따져놓고 보면 일여다야 구조가 어디서든 펼쳐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시기적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코 야당에게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런 걱정이 앞서신 예측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김한길 특히 대표 체제, 김한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많이들 안타까워 하시는 게 아주 행간에 그냥 줄줄이 읽히는군요. 네, 그랬고 정성근 후보자 로비 문제는 로비를 통해서 뭔가 하지 않았겠느냐. 그건 당연히 그렇죠. 어떤 형태의 로비가 있었는지까지 밝힐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특파원을 한 적은 없고, 이건 간단합니다. 아까 안민석 의원도 설명을 했는데, 아이비자건 무슨 비자건 간에 아이비자 정성근 본인에게 발급된 것이고, 그건 동행했던 가족들은 그 비자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정성근 본인이 9일 만에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왔으면 그 비자는 소멸된 것이죠. 가족들이 남아 있었으면 그건 불법 체류자, 빼도 박도 못할 너무 단순 명쾌한 사안이고요. 이런 것들이 청와대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한 10년 지난 이 일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일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어쨌거나 뒤늦게라도 드러난 사실은 사실인 거니까요. 아마 외면하거나 무시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재석 의원과의 오늘 인터뷰는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별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연락 자체가 안 되는 일은 저도 조금 당황스럽군요. 특별한 긴급한 사고나 이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행간 정도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겁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최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단식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더 이상 퇴로가 없는 배수의 진을 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와 야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자 국민들에게 유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전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보상 이런 거 아니다.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측면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규명을 통해서 아이들이 왜 죽어갔는지를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설명은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중요한데, 지금의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조사로는 충분히 다 할 수 없다는 것. 이미 국회의 국정조사의 파행에서도 일부 확인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립적인 어떤 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자는 것이고,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수사권 부여 및 기소권까지 부여하느냐 마느냐인데, 법률가들 사이에 이 부분에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요구이다. 유가족으로서 더 나아가서 국민으로서. 그런데 기소권까지 주느냐 것은 지금 현재 기소 독점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검찰, 그 사찰 체제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수사 주체가 되었건, 경찰이 되었건, 국정원이 되었건, 특별 수사기관을 맡은 특검이 되었건, 그것을 기소하는 것은 검찰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조사위원회에 기소권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법리적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과 그런 점에서 중립적이라고 평가받는 다수의 법률가들은 기소권까지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일단 유가족 측에서는 기소권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 현재 여당은 수사권도 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번 사안의 특수성 및 중대성, 그다음에 유례 없었던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여당이 양보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만 최소한 유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는, 퇴로에 스스로 가 있는 유가족들을 퇴로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명분은 여야가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바로 정치이자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지금 단식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이게 장기화된다면 중대 국면이죠. 이번 소집된 헌법 임시국회 소집은 16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6일 날 지금 처리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유가족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유가족들은 지금 마지막 옥쇠의 수를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국면에서 수사권 부여 및 기소권의 그 설득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물밑의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일단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 기한 내에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멈추고, 지금 소집된 국회 일정 종료와 동시에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서 24일이,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24일이 세월호 참사 터진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물론 꼭 어떤 상징적인 숫자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특별법에 여야와 함께 유가족이 함께 당당하게 참여했다라는 명분을 유가족에게도 주고, 또 그래야 대국민 설득력도 갖는 것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24일쯤에 여야와 유가족 안을 절충하고 타협점을 이끌어낸 세월호 특별법 안을 통과시킨다. 이런 그 정치적 목표를 함께 세우고, 일단 그것은 수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또 시한을 미리 공표해버리면 또 그게 족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단식에 들어갔다 하면 이제 더 이상 나갈 건 없고, 만약에 특별법에 유가족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유가족분들이 취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식 이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에게 파국인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며칠, 지금 2, 3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촉박한 시간입니다. 지금 2기 장관들 명단 이런 거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야, 제 정파 그리고 청와대도 이 점 면밀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갑자기 좀 말씀을 드렸고요. 7월 14일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인데 한 말씀 클로징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강윤의 오늘은 종료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국토 대장정에 나선 세월호 유가족 아버지들은 자신들을 미행하다 들킨 정복과 형사들이 행여 본서에 불려가서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 그걸 걱정했습니다. 또 국회 본청을 지키는 어린 전경들이 안쓰럽다면서 우리 유가족들은 본청 강제 진입 결코 안 할 테니까 땡볕 밑에 전경들 세워두지 말라고 국회 경비대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염려하고 보살펴야 합니까? 제발 염치들 좀 차리십시다. 국회의장이 나와서 연좌 농성 중인 유가족들
땡볕 밑에 앉아 계시는 유가족들 에어컨 잘 나오는 국회 본청 안으로 모셔서 안내하고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염치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어렸을 적 어르신들이 밥상머리에서 말씀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청와대다, 정부다, 국회다, 지금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저 사람들 밥상머리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단 말입니까? 네,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